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충남 서산에는 하루 새 500mm 넘게 내렸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릴 수준의 엄청난 비로 마을과 농경지, 도로 곳곳이 잠기거나 무너지고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뉴스9 폭우특보로 시작합니다. 오전에 충청과 경기도를 물바다로 만든 비구름이 지금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짙게 들이우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천은 범람 위기라는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준 기자, 흙탕물로 변한 하천이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광주천은 금방이라도 제방을 넘어설 것처럼 급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광주시는 오후 4시쯤 범람을 우려해 광주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또 북구 석곡천과 동구 소태천 인근 주민들에게도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최대 시간당 9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영산강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자 주요 지점에 홍수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 용산교 등 주요 하천 일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저녁 8시까지 광주 411.6mm, 담양 봉산 374.5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모레까지 최대 40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지자체 등은 비상근무를 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더 내린다니 걱정인데요. 도심 저지대가 벌써 물에 잠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안교 삼거리와 석곡천 인근 등 광주 곳곳 도로가 침수됐는데요. 마치 도로 전체가 대형 하천을 보는 듯한 했습니다. 버스마저 침수돼 승객들이 가슴팍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헤치며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당수 운전자들도 차량을 침수된 도로에 놔두고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과학기술원 인근 도로도 잠기면서 수십 명의 시민들이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상무역 일대가 침수되며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폭우 피해는 영남 지역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 노곡동 저지대 마을이 침수돼 주민 26명이 보트로 구조됐고 경남 산청에서는 집안으로 밀려든 토사에 깔려있던 주민이 119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충남 서산에는 하루 새 519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차량들이 범람한 하천급류에 휩쓸리며 2명이 숨졌고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쳐 5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상황 강석 기자가 전합니다. 차량 5대가 나란히 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에 청지천이 범람하면서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차량들은 하천 옆 도로를 지나다 인근 논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물살이 세니까 여기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여기 남은 교 자체가 범람해가지고. 범람한 하천 물살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가 뜯겨나갔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에 갇힌 탑승자 3명을 구조했습니다.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문 열는 게 안 열리니까 뒷문 어떻게 열려가지고 내가 그때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어요. 산 한쪽 면이 쓸려 나갔습니다. 흙더미에 밀린 집은 비닐하우스를 덮쳤습니다. 주민 2명은 매몰됐다 구조됐습니다. 저 안에 내 지금 가봤더니 처참하더라고. 완전히 뭐 사람 뭐 어떻게 저거 사람이 손을 못 대잖아요. 그 정도야. 충남 공주에서도 산사태가 마을을 덮치면서 배수 작업을 하던 주민 3명이 다쳤습니다. 또랑을 맥혔으니까 그놈을 따누러 갔다가 확 하고 댕겨들으니까 떠내려왔대요. 일이 떠내려오면서 다쳤대요. 어제부터 충남 서산에 내린 비는 519mm에 이릅니다. 196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양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충남 예산의 한 마을은 통째로 침수돼 주민들이 섬처럼 고립됐습니다. 갑자기 들이친 물에 몸이 불편한 고령자들은 엎혀 나오거나 보트를 타고 빠져나오는 등 필사의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다루 기자, 마을이 여전히 잠겨 있습니까? 네, 이곳은 물에 잠긴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초입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조차 여전히 물이 차 있는데요.
새벽 6시쯤 삽교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마을로 들이친 겁니다. 소방당국은 높은 제방이나 마을 회관 옥상 등으로 대피한 주민들 구조에 나섰습니다. 회관 옥상에 있다 보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집에도 집에도 문이 잠겼는데 가볼 수도 없고 그게 답답했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없거나 이불로 말아 구조했는데 주민 40명을 탈출시키는데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주민들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딸기 농장 가지고 있고 7동 전부 다 잠겨가지고 전혀 쓸 수가 없죠. 인접한 홍성의 한 마을은 제방이 무너지며 일대 농경지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집 앞까지 물이 들이차는 아찔한 상황에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천둥 번개 쳐갖고 미서워갖고 잠을 못 잤어요. 빗소리가 오막 내리는 것처럼 엄청 소리가 컸어요. 당진 어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에 잠겼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었지. 그래가지고 올해 또 그렇겠다 싶어가지고 대비는 좀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갖고는 안 되더라고. 워낙 많은 양이 와가지고. 가축들도 사방에서 들이차는 물에 갈 곳을 잃기도 했습니다. 충남에서는 12,500여 헥타르의 농경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 56곳이 침수되거나 유실됐고 닭 5만여 마리, 돼지 2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번 비로 도로와 철길이 막히고 끊겼습니다. 국도와 고속도로에 토사가 쏟아져 통제되는가 하면 지하철과 열차 운행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터널 출구에 토사가 흘러내렸고 비와 바람에 뽑혀진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흙더미를 지납니다. 인근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면실 이런 거로 좀 확인이 되고요. 인력이랑 장비 활용해서 정리가 된 거로 지금 일단 확인은 됩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와 서광주 사이 4km 구간과 대전 당진고속도로 당진 분기점 인근은 차량 운행이 막혔습니다. 이들 지역에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토사와 흙탕물이 고속도로까지 덮친 겁니다. 서해안 쪽은 출량이 200세제곱미터, 대전 당진선은 900세제곱미터. 열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기도 평택과 충남 아산을 연결하는 지하철 1호선 열차는 새벽 첫 차부터 멈춰섰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경부선과 장항선 등의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일반 열차는 운행이 멈췄습니다. 오후 3시 반쯤에는 경북 청도에서 경남 밀양으로 이어지는 선로에 흙더미가 쏟아져 KTX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용객들은 지연 출발과 연착에 애를 태웠습니다. 철도가 잠겼는지 어떻게 됐는지 경부선이 아예 안 다닌다 하더라고요. 제가 2시간 정도 지연됐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평촌 고가 인근에선 직경 50cm의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30여 대의 바퀴가 터지는 사고가 나면서 일부 차선이 6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수도권에도 연일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후 들어 빗줄기가 잦아들다가 다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물폭탄이 쏟아진 경기 남부 지역은 오늘 밤에도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유아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오전 중 강하게 쏟아지던 비는 온종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 비가 잦아들었던 서울은 저녁 7시를 기해 다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경기 남부 지역은 어제 오후 1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만 경기 평택에 200.5mm, 안성엔 198mm, 이천엔 115.5mm의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오늘 밤 고온 다습한 제트기류가 남서쪽에서 강하게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 30에서 50mm, 경기 남부 지역엔 5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어제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우가 천둥, 번개와 함께 좁은 지역에 쏟아졌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만큼 하천변 도로나 지하차도 이용을 자제하고 침수 사고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탄천에서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서울에서도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경사로에 있던 빈집 외벽이 무너지면서 주민 18명이 대피했고 서울에 있는 모든 하천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들이 붙어있는 가파른 언덕 중간을 파란 천막이 뒤덮고 있습니다. 천막 위 주택은 외벽이 무너져 내부가 훤히 보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8분 서울 강북구의 빈집 외벽이 강한 비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이렇게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인근 주민 18명은 구청이 마련한 임시 거처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던 집 일부만 무너지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뭐가 구르릉 무너지면서 나는 또 청소차가 뭐 던져가지고 소리 나는 줄 알았거든요. 어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서울 누적 강수량이 139mm를 넘어서면서 정릉천과 안양천 등 시내하천 29곳 모두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집 근처가 오류동인데 거기가 여기 물이 좀 잠겨가지고 발목까지 물이 찼더라고요. 밤사이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가 좀 많이 와서 지하철이 좀 늦게 와서 그런 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해 재난 대응에 나섰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시간당 4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던 경기도 오산에선 고속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전날 붕괴가 우려된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도 오산시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가도로를 받치던 옹벽이 무너져 내리며 차량을 덮칩니다. 그 위로 고가도로 구조물까지 쓰러져 내립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경기도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고가도로 밑을 지나던 차량이 매몰돼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는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고 하루 전 고가도로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며 빗물이 들어가면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접수된 겁니다. 보강토를 사용해 도로를 높였던 부분인 만큼 조속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지점과 해당 옹벽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오산시는 사고 3시간 전 사고 지점 인근에서 포트홀이 발견돼 도로를 통제하면서 고가도로 하부의 차량 통행은 막지 않았습니다. 안전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 나가서 주차 했는데도 붕괴 우려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게 무너질 거기는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 사고 지점 인근입니다. 옹벽 틈 사이로 빗물이 흘러나온 자국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10여 명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문제는 이 같은 기습폭우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여름철 새로운 호우 패턴으로 자리 잡을 조짐을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질지 예측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 대비책은 없는 건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충남 서산에 200년 만에 한 번 올 만한 5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왜 하필 충청권에 집중이 된 거죠? 네, 그건 이제 우연성인데요. 네. 만약에 그런 그 강수대가 서울 경기에 놓여지면 서울 경기에서 그렇게 많이 내렸을 겁니다. 그 돌이켜 보면 지난주에는 폭염 속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고 그게 저 북쪽까지 확장을 해 있었는데 이게 지난 13일 그동안 폭염 속에 있을 때는 내려오지 못했던 찬 공기가 상층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가득한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이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니까 대기가 이제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죠.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과 대륙의 공기와 대치하면서 그게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강하게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는 경계면이
우연히 충청도에 놓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충청권 외에도요. 그럼 집중적으로 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오늘 오후에는 그 정체 전선이 약간 밑으로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서 네. 전라도와 경상도 쪽에 띠 모양으로 그 좁은 지역에서 이 우리나라 최근 여름철 강수의 특징을 보면 어디에서는 시간당 100mm 비가 오는데 불과 한 10km 떨어진 북쪽에서는 시간당 10mm밖에 내리지 않는 그 정도로 극단적인 지역적 차이를 보이거든요. 네. 자, 그게 이제 요즘에 그런 뚜렷한 강수 패턴인데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의 시간당 100mm, 시간당 100mm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렇죠. 이게 16번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강수량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여름철 강수 패턴이 원래 우리나라 뭐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여름에 비가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는 패턴이었는데 네. 그 빈도수가 아까 200년 만에 한번 내릴까 말까 한 예. 빈도로 내렸다는 얘기는 처음 내렸다는 얘기니까 자 앞으로 늘 여름에는 폭우, 폭염 뭐 이런 속에서 여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기습폭우가 한밤중에 자주 내린다. 이것도 좀 네. 특징인가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낮에는 공기가 뜨겁 정도로 따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온도와의 관계인데 그 따뜻한 공기 안에서는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그릇이 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크고 네. 밤에 되면 기온이 떨어지죠. 30도짜리 낮 기온이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이제 25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그러면 해가 지고 난 뒤에는 공기가 차가워지거든요. 그 찬 공기 안에는 낮과 달리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수 있는 그릇, 수증기 그릇이 낮에는 크고 저녁에는 적어지는데 적어진 만큼 이제 그 은결이 돼 쏟아 부어야죠. 적어진 만큼 비를 내려야 되는 비를 내려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그런 야행성 뭐 그런 폭우가 여름철에 내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름철 비가 내리는 패턴이 그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변화무쌍하다. 이걸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근본적인 원인은 늘 말하지만 기후 변화죠. 그 기후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게 우리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 석탄과 석유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거든요. 자, 화력발전, 자동차, 냉난방, 대기 중으로 끊임없이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자, 지금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양을 만약에 제로로 불가능하지만 네. 제로로 줄인다 해도 이 지금 그 따뜻해진 대기 이걸 기온을 떨어뜨릴 수는 없거든요. 네. 다만 아까 근본적인 원인이 그런 온실가스 증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온실가스 기체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더 이상 더 기온이 높아진 걸 좀 줄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극한 호우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는 극한 폭염이 온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지난주 돌이켜 보면 폭염 속에서 언제 비가 오나 이랬는데 그 비가 지금 지난 13일부터 계속 내렸고 어제와 오늘 사이 또 낮에는 호남 지방, 오늘 밤에 또 다시 또 많은 비가 오는 가능성. 그래서 이번 그 강수의 이벤트 중에 가장 피크는 그 서산에서 500mm 이상 내린 그게 피크인데 그게 바로 그냥 뚝 뭐 몇 시간 만에 그치진 않고 오늘 오후에 전라도 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렸고 또 내일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 내린 양만큼 예를 들어 500mm 이상의 비는 내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지반이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예상되는 게 많은 지역은 200에서 한 300mm 예상이 되니까 그게 우연히 또 충청 지역과 겹치게 되면 이제 또 큰일이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범명님 고맙습니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논란도 문제지만 교육 수장으로서 자질이 과연 있는 건지 여당 의원들까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문마다 관계자들의 쪽지가 전해졌고 아예 엉뚱한 답변을 하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면서 직접 판단해 보시죠. 전정원 기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선 하루 종일 오답이 이어졌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후보자님 수만휘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써준 메모를 보고서야 겨우 답변을 이어갈 정도였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잘 알고 있지요. 뭘 잘 알고 계시다. 야, 모범 답안 보시고 그렇게 컨닝하시는데 아니에요. 좀 안쓰럽습니다.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8대 1, 8대 2 정도 됩니다. 뒤에서 알려줘서 말씀드립니다. 교육 철학이나 정책 소신을 묻는 질문엔 얼버무리거나 동떨어진 대답을 합니다. 자, 영어 유치원 필요해요, 안 해요? 영어 유치원도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보 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첨예한 이견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 의원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술술술 후보자님의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실망스럽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교육부 공무원이 청문회 도중 건넨 메모엔 곤란한 질문엔 즉답하지 말고 동문서답하라는 조언도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되겠어요? 누가 그런 걸 치고 있습니까? 포스트잇 붙어 있습니까 이거? 근데 그건 사실 장관을 위해서 그런 거 붙이면 안 돼요. 시민단체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청문회에서 드러난 전문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두 딸을 중고교 시절부터 미국 유명 사립학교에 보낸 이진숙 후보자의 유학 비용 논란이었죠. 어제 이 시간엔 정확한 금액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밤 늦게서야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인데 본인 해명과 달리 더 많았습니다. 앞서 강선우 후보자도 청문회가 끝난 뒤에야 일부 자료를 제출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작전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자녀 유학비 자료 제출 요구는 어제 청문회 시작부터 이어졌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최근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태도는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여당도 소명을 재촉했습니다. 송금하셨던 내용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꼭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버티던 이 후보자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자료를 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야당 의원 주장의 절반 정도 금액이라는 이 후보자의 일방적 해명만 알려졌습니다. 추정컨대 10억에서 15억 정도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를 지원하셨을 겁니다. 한 2분의 1 가격으로 저는 그 2006년도에 보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밤 늦게서야 송금액이 69만 달러, 당시 환율로 7억 5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액수가 확인됐습니다. 뭐가 제가 정리한 거랑 다른 거였죠? 후보자 거짓말하셨습니다. 앞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고용노동부 피진정 자료도 청문회 다음 날에야 제출돼 관련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왜 숨기고 있었냐? 다시 청문회를 해야 될 판입니다. 맹탕 청문회 논란은 늘 반복되는 문제인데 여야를 떠나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강선우,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 불가 기류가 여당 내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좌진 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일정이 다 끝나는 이번 주말 결론을 낼 걸로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좌진 출신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보좌진들 아픔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분명히 좀 청취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당사자와 또 인사권자 이런 분들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박지원 의원도 민심을 거역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비롯해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무자격 육적의 거취를 비롯한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실은 두 후보자에 대한 낙마 기류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청문 과정이 모두 끝난 뒤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보고 나서 인사권으로 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선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들로 검증 타깃이 분산되는 걸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판단을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낮췄던 법인 세율을 다시 올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3년 전 법인세 인하 당시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배우자의 농지 투기 의혹엔 순수한 영농 체험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윤철 후보자는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췄습니다. 2022년 기준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는데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부족해졌다는 게 구 후보자의 견해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청문회에선 경기도 분당에 살던 2004년 구 후보자 부인이 전남 무안군에 1200평 논을 산 것을 두고 투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은 자초가 되고 그래서 결국 해당 농지의 가격이 오르지 않고 2016년에 1,000만 원에 매도를 하신 걸로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입니다. 영농 체험을 위해서 왜냐하면 도시에 달았기 때문에 어떤 땅을 십몇 년씩 들고 있었는데 손해보고 파는 이런 땅이 어디 있어요? 이런 투기가 어디 있습니까? 구 후보자가 기재부 예산실장 시절 조달비리 혐의를 받는 업체를 방문한 일도 도마에 올랐는데 그 업체 둘러보고 같이 사진 찍고 이게 맞는 일입니까? 게다가 지금 이 업체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달비리. 구 후보자는 해당 혐의를 몰랐다며 순수한 현장 방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이번엔 코로나 유행 당시 대표적인 진단키트 업체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도 드러났는데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만 할 뿐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진두지휘하던 그 모습 어디로 갔습니까?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추가 의혹을 야당이 제기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이어 세 번째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 의혹입니다. 야당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시젠으로 2019년 11월 14,147원이던 주가는 코로나가 유행하던 이듬해 7월엔 13만 868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주가가 약 10배나 급증하면서 진단키트 대장주로 꼽혔습니다. 당시 코로나 방역을 사실상 총괄 지휘했던 정 후보자는 해당 업체의 시약 승인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개 제품이 추가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시젠 회사의 시약입니다. 관련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정 후보자는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내일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코로나 방역 영웅 정은경의 모습은 어디로 갔냐고 비판합니다. 당당했던 태도는 사라졌고 의혹 앞에서 비겁하게 숨고 피하며 도망치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정 후보자의 남편은 또 1994년 아파트를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관행에 따라 거래 액수를 낮췄다고 인정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특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장관의 집과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각에선 폭우 대응으로 바쁜 소방당국을 굳이 오늘 수사했어야 하는지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해외로 도피한 김 여사의 집사에 대해 적색 수배에 나섰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내란특검 수사관이 서울소방재난본부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단전단수 의혹 관련해서 자료 보신 건가요?
특검은 계엄 당시 단전단수 조치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집과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서 비상근무 중인 곳들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재난 대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본질적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키는데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소방재난 비상 상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조하고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나온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드론 작전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의 지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 수배에 나섰습니다. 또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혐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내란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대통령 재판 안 나오시는 건가요, 혹시?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와 혈압약을 복용해 왔는데 구속 후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계단을 오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이미 기소된 혐의 관련 지엽적인 부분을 수사하고 있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위헌, 위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을 배제하지 않으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법정 출석 의무를 저버리는 게 반복되고 있다며 구인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열리는 구속적부심에는 건강 악화를 직접 호소하기 위해 출석한다고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기소된 지 5년 만에 마침내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된 겁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이광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 승계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 나섭니다. 이번 무죄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대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지 5년 만입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여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입수한 핵심 증거가 영장 범위를 벗어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 측은 법원에 충실한 심리로 합병과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3명 모두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보셨듯 이재용 회장은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과 앞으로의 삼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린 거죠? 네,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뇌물 혐의로 2016년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구속된 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2022년에 특별사면 복권됐습니다. 여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2018년부터 이어진 수사와 재판이 바로 오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여지가 좀 있었습니까? 네, 우리 사법체계에서 1,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이전 재판의 법리 해석이 옳았는지만 판단하는 겁니다. 이 경우 1심과 2심이 일관되게 무죄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에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새롭게 나온 증거나 혐의가 없었는데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를 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이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이런 묻지마 상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1,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항소와 상고가 불가능한데요.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관 전원합의체의 상고 허가제를 통해 전체 사건의 1% 이하만 심리합니다. 검찰이 그냥 2심, 3심을 관행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형사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10년 동안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제대로 된 개혁이나 투자 좀 하기가 어려웠겠네요. 네, 삼성전자는 약 30년 동안 지켜온 반도체 D램 시장 점유율 1위를 올해 SK하이닉스에 내줬습니다.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도 글로벌 점유율이 2021년에 16%에서 올해 1분기에는 7.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회장 사법 리스크 속에서 중요 결단 시점을 계속 놓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파운드리도 이제 10년 전만 해도 TSMC랑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런 기대가 있었죠. 삼성은 32년간 유지했던 D램 분야에서 왕자를 내줬고. 이 회장이 이끌어갈 앞으로의 삼성, 어떤 모습일까요? 네, 삼성 고위 관계자는요,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나 컨트롤타워 복원 작업 등을 깊게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M&A에 나서며 대형 투자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사법 리스크라는 핑계가 없어진 만큼 진짜 실력 싸움이라는 긴장감도 엿보입니다. 우리나라 시총 1위가 삼성전자인데 이제부터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한 시험지 유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퇴학당한 학부모의 딸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잘못인 걸 알았지만 부모의 말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새벽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려다 구속된 전직 기간제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시험 때마다 전과목 시험지를 넘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대가성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의 고3 딸이 시험지 유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생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딸은 시험지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험 전 엄마가 가져온 문제와 학교 시험 문제가 똑같아 의심스러웠다며 엄마에게 물으니 그냥 하라고 해서 잘못인 걸 알았지만 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학년 때는 종이 시험지로, 2학년 때는 휴대전화 사진으로 시험 문제를 전달받았다며 구체적 내용까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초 이 학교를 그만둔 뒤 경기도의 한 학교로 옮겨서도 학생의 과외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학부모가 시험지 유출을 위해 교사와의 인연을 이어가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에 대해 시험지 관리와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서울 서남권에서 활동해온 조직폭력단이 검거됐습니다. 복싱과 유도 선수들을 모아 세를 불렸고 흉기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생수통을 찌르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미원 기자입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한 남성이 한쪽에 쌓여있는 검은 물체를 흉기로 찌릅니다. 옆에 있던 남성도 흉기를 넘겨받아 연신 휘두릅니다. 생수통 찌르기를 반복하며 무력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골목에 멈춰선 차에서 한 남성이 내리자 건장한 남성이 달려가 신발을 벗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합니다. 경찰이 지난 2018년부터 서울 서남권을 근거지로 활동해온 일명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체포하고 행동대장 등 9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평범한 주택에서 보통 대여섯 명이 합숙 생활을 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돈을 많이 주겠다며 복싱, 유도 선수 출신 젊은 남성들을 영입한 뒤 특수폭행, 갈취, 강도 등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폭력단체 활동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2명을 추적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과 불법 유심 유통,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재헌절을 맞아 달라진 현실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건데요. 특히 권력기관 개혁도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는데 왜 그런 건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통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헌 의지를 밝혔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을 개헌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개헌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구상이나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회 주도에 개헌 의지를 밝힌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또 국민의 여론들을 경청해 가면서 함께 하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재헌절 경축사에서 올해 하반기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첫 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우 의장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대미 특사에 박용만 전 대한상의회장과 민주당 한준호, 김우영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정치인보다는 경제인 특사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요청을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내부 반발이 노출돼 논란이 됐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현주 최고위원은 특사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특사단장에 기업인 출신인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기업 경영과 경제단체 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는 박 전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국 투자에 관심이 많은 미국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과의 만남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도 특사단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대미 특사단에 내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현주 최고위원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과거 SNS에 트럼프 미 대통령을 선동, 우민, 광인 정치의 극명한 사례라고 비판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여권 내에서 적절성 시비가 일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김 전 위원장 특사 파견에 부정적 의견을 담은 메시지를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 같은 논란이 특사 철회의 배경이 됐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좀 어떤 배경으로 그런 좀 교체라고 해야 될까?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특사의 미국 방문 일정이 아직 조율되지 않아 실제 방미는 미국의 관세 유예 만료일인 다음 달 1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중진 4명을 인적쇄신 대상으로 직격했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대표를 100% 여론조사로 선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내놓은 혁신안에 대한 지도부의 부정적 기류를 거칠게 전하기도 했는데 전한길 씨 입당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야당 상황이 수습 불가 상태로 보입니다. 변정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의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하는 말로 비대위원들에게 혁신안을 처음으로 정식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당원 당규에 사죄를 명시하는 것과 중진들을 향한 쇄신 요구 등 혁신안과 함께 당대표를 100% 국민 여론조사로 선출하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당원과 일반 국민이 8대 2인 현행 방식보다 민심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자는 건데 역선택 방지란 장치를 걸었지만 비대위에선 당원 중심이라던 혁신안과 방향성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중진을 포함한 4명만을 쇄신 대상으로 먼저 지목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어떠한 공감대 없이 개인 자격으로 발언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대위원님들의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 씨가 지난달 초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내홍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은 자신이 알았다면 막았을 거라며 즉각 출당을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는 생각이 다르다고 입당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4년 새 12번이나 폭발한 건데 뿜어져 나온 용암이 거대한 장벽을 이루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시뻘건 용암이 분수처럼 치솟습니다. 2.4km에 달하는 거대한 균열에서 뜨거운 용암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흰색과 검은색 연기 구름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새벽 아이슬란드 서남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고 4년 동안 12번이나 분화했습니다. 용암과 가스가 분출되면서 어촌 마을인 그린다비크와 유명한 온천 관광지인 블루라군에는 한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800년 동안 휴면 상태였던 레이캬네스 반도 화산은 2021년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엔 24일간 분화가 이어졌고 아이슬란드 당국은 용암이 마을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 인공 장벽까지 설치했습니다. The fact that seismicity, so intense seismicity, is still ongoing is a clear indication that the event is not over yet. 전문가들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최대 수백 년간 화산 폭발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존재인 블랙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Iron builds up at the center of the star. The entire mass of the core collapses into a black hole. What would happen to you if you fell into a black hole? 1. You die a quick death. 결국 모든 게 가운데로 집중되면서 별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에 따르면 인간 사회도 집중의 철칙이 작동합니다.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이탈리아 인구의 20%에게 80%의 토지가 집중된 걸 발견했죠. 우리 사회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나왔습니다. 부와 권력을 함께 거머쥐려는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속살이 가감없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로 한 200, 300이라씩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추 농사하는 농부는 말도 안 된다는데 배추에 투자해 매달 450만 원씩을 받았다는 국무총리가 등장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일가는 부동산 자산만 80억 원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땅, 상가, 주택, 오피스텔을 사들여 높은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개발을 앞둔 도로 부지를 사 10억 원의 차익을 남겼죠. 횡재했다고 생각했지만 악의성 투기는 아니랍니다. 재산 신고 내용이 아리송한 후보자도 있습니다. 남편이 5년간 30억 원 가까이 벌었는데 재산 내역은 훨씬 못 미칩니다. 돈을 어디다 쓴 건지요.
남편이 억대 연봉인데 부부 연간 생활비가 600만 원대에 불과한 후보자 정반대 사례죠. 알뜰살뜰 어디다 모았을까요? 이들의 재테크, 소비 비법 우리도 좀 알았으면 합니다. 부와 권력, 명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트들이 몰렴치하게 이 모든 걸 독점하면 그 사회는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주 최부잣집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킨 모범적 사례입니다. 이 가문은 부와 권력을 함께 쫓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부를 경계했고 남의 불행을 이용해 부를 쌓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를 시혜가 아닌 의무로 여겼고 부를 과시하지 않고 절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공직자에서는 눈 씻고 찾기 힘든 미덕입니다. 도덕과 규범은 낡고 쉰내나는 훈계가 아닙니다. 나라의 근본을 지탱하는 초석 중의 초석입니다. 7월 17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욕심쟁이들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기록적인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80mm 안팎의 극한호우에 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 일부를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에 400mm 이상, 비 피해가 큰 충청에서도 300mm가 더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0에서 1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그 어느 때보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9도, 강릉 32도, 대구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비 소식은 주말인 토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